天魔覆滅。 시대적 배경은 현대입니다. 뭐 책이 2017년에 출간이 됐으니까 뭐 그때쯤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야기는 하무라라는 이제 국중의 신코 대학 1학년 학생의 시점으로 시작하는데, 이 소설에서 이 하무라의 역할이 뭐냐면 쿄스케라는 이제 같은 학교의 유명 탐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무라는 이 쿄스케라는 탐정의 조수 역할로 나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쿄스케가 홈즈, 그리고 이야기의 화자인 하무라는 왓슨,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켄자키라는 여성이 찾아와서 사건을 의뢰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매년 영화연구회라는 곳에서 졸업한 선배가 주축이 돼서 개최되는 합숙 행사가 있는데, 올해는 누구 차례냐라는 이제 의미심장한 뭐 협박장 같은 게 날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 이 합숙에 참가했다가 이유 없이 자살한 어느 여성이 있었는데, 혹시 그것과 관계될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이 홈즈와 왓슨이잖아, 이 신코 대학에. 그러니까 와서 좀 조사 좀 해줘 해가지고 의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탐정 쿄스케는 흥미로운데 하면서 의뢰를 응하게 됩니다. 뭐 그리고 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의 화자 하무라는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그 의뢰를 했다는 켄자키라는 여성도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셋이서 그 합숙에 가게 되는데, 아까 그 포스터 보셨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이 상당히 비중이 있는 캐릭터다 라고 초반부터 묘사가 돼요. 그리고 그 켄자키라는 여성, 지금 사진을 제가 띄었겠죠. 이 여성이 소설과 영화가 가장 많이 다른 게 거의 이 캐릭터는 이제 개그 캐릭터로 바뀌었어요. 제가 아까 소설 읽으면서 좀비가 나오더라도 나름 정통파라고 생각했다 했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 저는 그냥 그렇게 느꼈는데, 영화에서는 이 켄자키라는 여성이 어떤 개그를 하냐면 대충 이런 느낌. 着きましたよ。荷物持ちますね。 뭐 이런 식의 개그. 이게 개그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귀엽게 나와요. 이런 거. 그래 뭐 귀여운 거 맞죠? 나는 귀엽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도심 외곽에 있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강원도 뭐 이런 거겠죠. 자담장이라는 펜션에 그 올해 참가자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데, 이제 초반에는 이제 서로 간단한 바베큐 같은 거 하면서 자기 소개도 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그 탐정 쿄스케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매년 이곳에서 행사가 열리는 목적이 이거구만 하면서 파악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선배들 3명이서 주축이 돼서 이 행사가 꾸며진다 했잖아요. 남녀 교류의 장, 이게 명목이긴 한데 사실은 주변에 여성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자신들의 문란한 욕망을 채우는 그러기 위한 장소였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작년에 살했다는 여성도 이 졸업생 중에 하나인 나나미야와 이곳에서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그 후 실현하게 되고 그 아픔으로 하게 된 뭐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근데 매년 이렇게 행사가 매년마다 이렇게 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졸업생 중에 나나미야라는 선배가 유명 기업 나나미야 코퍼레이션이라고 묘사되는데 그곳에 아들인 거야. 그래서 너희들 중에 졸업하고 나서 갈 데 없으면 내가 잘 말해줄 수 있는데 하면서 취업 관련해서 학생들 후배들을 좀 이용했던 거죠. 그래서 그 선배한테 잘 보이려고 이곳이 이런 장소인지 알면서 참가하는 여학생도 있었고, 또 내가 졸업하면서 출세해야지 하는 야망으로 여학생들을 막 꼬셔가지고, 야 합숙 있는데 놀러와, 고기도 주고 술도 있고, 야 재밌게 놀자 하면서 꼬셔서 여학생들을 어찌 보면 상납하는 남학생도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막 협박장이 오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뭔지 모르는데 협박장 있고 나 안 갈래 해가지고 막 모임에 뉴페이스들이 잘 안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하다 보니까 주인공 무리도 오게 되고 켄자키도 오게 되고 이랬던 건데, 그 중에 신도라는 남학생은 인원수는 채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막 자기 여자친구도 데려오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 모임에서 누가 범행 대상이겠어요? 누가 죽어 마땅할 놈들입니까? 바로 이 3명
선배 3명이 알 수 없는 범인의 타겟이 되는 거죠. 원래 영화에서는 이렇게 잘 설명 안 하는데 저는 바로 누가 죽을 겁니다. 자, 공개하고 자, 이야기를 이어나갈게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등장인물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자면 아까 말했던 그 선배가 있는 거고, 이제 선배들에게 여성들을 어째 상납하는 역할인 신도, 그리고 이제 그 신도가 데리고 온 자기 여자친구 레이카 이렇게 있고, 펜션을 관리하는 칸노라는 관리인이 등장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등등 있습니다. 그냥 몰라 그냥 기타 등등 있고, 그리고 한 명 더 있는 게 그 미후유라고, 이제 소설에서는 그냥 초반부터 그냥 합류하는 후배 중에 한 명인데 1학년생으로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락 페스티벌에 갔다가 좀비한테 쫓겨서 자담장으로 모이게 되는 등장인물이 한 명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가자면, 이제 합숙에 이제 사람들이 모였는데 저녁에 이 펜션 근처에서 이제 락 페스티벌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이제 구경을 하러 가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알 수 없는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급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야 당황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담장으로 이제 달아나기 시작하면서 아까 말한 미후유라든지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몇 명이 죽습니다. 원래는 선배인데 페스티벌 참가자로 바뀌었다는 데메라는 사람이 일단 죽고, 다카코라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이곳에 참가한 여성이 죽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신도의 여자친구 레이코는 실종이 되고, 자, 중요한 게 초반에 주인공의 콤비였던 홈즈 역의 교스케라고 있다 했잖아요. 이 교스케가 죽습니다. 예. 이 지금 배경으로도 그 등장인물 3명 있고 포스트에도 가운데 딱 등장을 하는데 페이크 탐정이었어요. 예. 이 소설에서는 탐정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라고 하는데, 등장하자마자 초반부에 좀비한테 물려서 죽어버린다고 묘사가 돼요. 죽어버린다고 묘사가 되고, 막 주인공이 아닐 거야,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야, 쿄스케는 절대 그럴 리 없어 라고 하지만 뭐 죽어서 좀비가 돼서 우하면서 걸어다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반전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좀비인 척 했다, 그런데 뭐 쿄스케가 다시 나와가지고 사실은 범인은 너야, 뭐 이거 없어요. 그냥 죽습니다. 예, 픽스. 쿄스케는 죽었고, 하여튼 이 자담장이라는 공간이 이제 주변에 좀비들의 발생으로 이제 고립되게 되는데, 이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자담장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략적인 건물의 구조는 이런 식이고, 옥상에는 큰 종이 매달려 있다고 나오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방마다 이제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는데, 열쇠가 이 카드키를 사용한다고 나오거든요. 호텔에 가면은 이렇게 네모난 카드키 있잖아요. 꼽아서 들어갔다 나오고, 그리고 또 방에 들어가면은 전기가 끊겨 있어가지고 카드키를 벽에다가 딱 꼽으면은 불이 들어오고, 이런 구조 이렇게 나오는데, 방 안에 들어가서 이제 테라스로 나가면 이제 개방감이 좀 있어서 주변 환경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고, 1층에는 로비, 2층에는 라운지라고 좀 탁 트인 공간이 있는데, 여기 인테리어가 무거운 조각상이라든지 중세시대 무기 같은 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좀비 떼를 살짝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특이사항으로는 1층과 2층을 오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설정이에요. 이 별로 특이한 부분은 없죠. 뭐 요새 뭐 펜션 가면은 2층 건물인데 다 엘리베이터 정도는 있잖아요. 뭐 중세 무기 정도는 벽에 걸려 있고, 뭐 이 정도 컨셉은 있어야지 뭐 장사가 되지. 안 그렇습니까? 암튼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이제 좀비가 못 들어오게 막고는 이제 각자 뽑기를 해요. 왜냐면 방이 어떤 데는 1층이고 어떤 데는 2층인데 나름 2층이 그나마 좀 낫잖아. 좀비들 가까이에서 좀 멀어지고. 그래서 이제 뽑기를 해서 방을 정하게 되는데, 칸자키가 이제 하무라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쿄스케의 일은 참 유감이야. 근데 너 내 조수가 좀 되어주지 않겠어? 라는 말을 해요. 원래 하무라가 이제 좀비에게 죽은 쿄스케의 조수 역할이었잖아요. 이제 켄자키가 네가 내 조수가 되어줘 라고 말을 하는데, 소설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켄자키가 자기는 좀 특이한 사건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특이 체질을 가지고 있는데, 교스케가 조수가 있는 걸 보니까 나도 조수가 있으면 좀 오래 살지 않을까? 생명 연장에 좀 조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는 식으로 나오고, 영화에서는 그냥 하무라가 켄자키를 보고는 첫눈에 반했다. 아, 너무 귀엽다. 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묘사가 되는데, 美味しそう。かわいい 어느 쪽이든 간에 좀 쉽게 수용 가능한 설정은 아니잖아요. 켄자키란 여성을 믿을 수 있는 여성인지 좀 의심스럽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는 흘러갑니다. 그렇게 이제 각방으로 흩어지고 나서 얼마 후 밤이 되는데, 지담장에 이제 관리인인 칸노라는 사람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라고 물으니까, 아까부터 이제 신도라는 학생의 안부를 좀 묻기 위해서 방을 막 두드리고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마스터 키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문을 따고 들어가 볼까 하는데, 이게 좀 같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상황이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해가지고 모았던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마스터 키로 문을 딱 따가지고는 들어갔는데, 그곳에 그래서 그 신도가 얼굴이 누군가에게 무참하게 물어뜯겨 있는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 좀비가 어떻게 이곳에 들어왔지 하면서 혼돈에 빠지는데, 갑자기 쓰러져 있던 신도가 일어나서 한바탕 막 소동이 벌어지고 어떻게 제압을 합니다. 머리를 공격하니까 좀비는 죽는구나 라는 걸 배우면서 어떻게 신도는 제압을 했는데, 그 경황이 없던 상황에 갑자기 아까 그 미후유였죠? 그 여학생이 아니 저게 뭐야? 라고 하면서 뭔가를 발견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쪽지가 있어서 열어보니까 잘 먹겠습니다 라고 적혀있는 의아한 뭐지 싶은 쪽지가 발견이 돼요. 마치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은 좀비가 막 사람을 잡아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이타다키마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과 이제 켄자키가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失礼。 신도의 방에서 막 뭐가 특이한 게 없나라고 찾아보니까 레이카의 옷가지들이 신도의 방에 있는 거야. 실종됐을 때 신고 있었던 신발이라든지 뭐 걸치고 있던 외투라든지 뭐 그런 게 막 신도의 방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있지? 레이카는 실종이 됐는데 왜 이 옷가지들이 여기에 있고 막 이불 안에 피가 묻어 있지? 라고 하고는 일단은 그렇게 의심하면서 다시 또 흩어져요. 잠은 자야 되니까. 그리고는 또 다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날 밤에 예상치 못하게 좀비들이 문을 뚫고는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층에 로비 쪽에 있는 큰 문을 부수고는 좀비들이 들어와서 점령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지도를 띄워드릴게요. 이게 구조상 오른쪽 편에 있는 복도식 방이랑 로비는 격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봉쇄를 하고는 101호실과 102호실은 이제 로비랑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두 명을 이제 긴급 사다리를 통해서 2층으로 올려서 구해내게 됩니다. 마치 외부에서 쓰나미가 막 몰려와가지고 막 물이 치고 들어와서 1층을 잠식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들듯이 막 좀비들이 몰려온 건데, 좀비들이 이제는 물이 차오르듯이 이제 2층으로도 기어 올라오는 거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니 신도가 죽은 것도 이상한데 뭐 좀비들까지 오고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라면서 막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잘 안 나올라 그래. 아까 나나미야라고 선배 중에 하나는 식량 중에서 막 상당수를 자기가 들고 혼자서 방에서 막 먹으면서 난 안 나가 하면서 갇혀 있고, 나머지 사람들도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의 방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다츠남이라는 선배가 이렇게 음악을 막 틀어놓고 있었던 건데, 이게 다른 후배들은 좀 선배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곳에 모인 목적이 그 선배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별다른 이야기를 못 하는데, 그나마 시게모토라는 남자가 관리인이 볼일 보러 자기 방에 잠시 들렸을 때 저거 좀 너무한 것 같다고, 소리 좀 꺼달라고 좀 말 좀 전해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음악 소리가 뭐 살짝 끊기거든요. 그래서 뭐야 우리 소리가 들렸나 하는데 곧바로 다시 음악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관리인이 그 다츠나미 방으로 찾아가서
좀 소리 좀 줄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문 밖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갑자기 다츠나미가 뒤에서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아, 나 지금 옥상에서 담배 피고 왔는데 내 방에 무슨 용건이시죠? 하니까 아, 이거 지금 다른 분들이 좀 소리가 너무 큰 것 같다고 좀 줄여달라고 하네요 라고 하니까 에이 뭐야 하면서 소리를 끄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저녁이 됐을 때 나나미야는 이제 자기 방에서 혼자서 고립돼서 먹고 있지만 나머지는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데 203호에 나발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갑자기 졸리네 저녁을 먹었더니 피곤해서 그런가 하더니 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들도 이상하게 나도 졸리다 하면서 각자 흩어지게 되는데 히로코さん 이제 1층에서 올라온 그 두 명이 있었잖아요. 101호, 102호. 이 두 명은 그 1층 관리인이 사용하는 곳 옆에 빈 방이 두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관리인이 자 이곳으로 오시죠 해가지고는 도움을 받아서 이제 방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공도 자신의 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미후유라고 아까 그 페스티벌에서 같이 도망쳤다는 여학생이 주인공 방에 찾아오는데 주인공이 처음에는 아니 이 여자가 나한테 뭐 때문에 이러지? 하면서 경계를 했는데 그 미후유가 조심스럽게 꺼내는 말이 쿄스케가 자기를 이제 구해주다가 죽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너랑 친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하고 싶었다 라고 하니까 하무라는 누구보다도 이제 쿄스케의 빈자리가 좀 크고 상실감이 컸던 사람인데 마유유가 뭐 그런 얘기 하니까 아니야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이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게 이제 또 하루가 지납니다. 지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하나의 시체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제 막 음악 소리를 크게 막 틀어놨다는 다츠남이라는 선배가 있었다 했죠. 근데 발견된 위치가 좀 특이한 게 1층과 2층을 이어주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신이 발견이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문이 내려가지 못하게 무엇인가 딱 고정이 돼 있고 시신은 누워 있는데 안에는 어제처럼 앞으로 한 명 남았다라는 묘한 메시지가 남겨져 있는 거죠. 그냥 또 한 번 켄자키가 이제 그곳을 이제 하무라랑 같이 이제 조사를 하는데 でもなんでここのドアだけ血がついてないんでしょう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치 식사에 약을 탄 듯이 모두 식사를 마치고 방에 돌아와서 골아떨어졌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내부에 시신 주변을 확인을 해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좀비에게 습격을 당해서 죽은 거는 맞아. 근데 안에서 습격을 당했으면 당연히 이제 외부로 피가 튀어야 되잖아요.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좀비한테 당했으면 근데 핏자국이 묘하게 끊어져 있는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사진을 좀 보시면은 아 이런 말이구나 좀 이해하시기 편하겠죠. 그리고는 켄자키는 이것은 범인이 무엇인가 트릭을 사용해 가지고 1층으로 타츠나미를 보내 죽게 만든 다음에 좀비 없이 시신만 2층으로 올려 보냈다고 추측을 하게 돼요. 1階まで送り込みゾンビに噛ませた後でエレベーターを呼び戻したんだ 근데 시체를 좀비가 물어 뜯었으면은 어떻게 좀비가 빠져나가서 시신만 있다라고 확인해서 올릴 수 있었는지 이게 좀 의아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막 주변을 확인해 보니까 2층 라운지에는 무거운 조각상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무라가 조각상 일부에 묻어있는 피를 발견하고는 시신이 좀비에게 물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조각상으로 내려쳐서 죽인 다음에 좀비한테 당한 것처럼 연출한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까지도 이제 선배 중에 한 명인 나나미야는 계속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막 있어요. 막 좀 죄를 지으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도 죽고 계속 편지에는 잘 먹겠습니다. 이제 한 명 남았다 하니까 그 한 명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죄 짓지 마세요. 하여튼 그렇게 있는 상황인데 나발이라고 이제 아까 안경 쓴 여학생이 협박장을 보낸 사람이 아무래도 시게모토가 아닐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예전에 시게모토 글씨체를 봤는데 협박장 글씨체랑 똑같은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듣고 있던 칸자키가 일어나서는
사람들한테 이제 한마디를 하게 되는데, 어제 타츠나미 씨 방에 음악 소리가 잠시 끊긴 적이 있는데,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 그 방에 가서 소리를 껐다가 다시 켜신 분 혹시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다들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서로 그냥 눈치만 보면서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칸자키가 관리인 칸노한테 혹시 빈방 카드키는 남을 텐데 어찌 보관하고 계시죠? 라고 물어보니까 칸노는 그거는 내가 직접 품에 들고 다닌다. 다 여기 있다. 라고 하면서 여분의 카드키는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칸자키가 이제 하무라에게 범인이 어떻게 해서 다치나미 방에 몰래 들어가서 죽였는지 알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じゃーん。え、ひろこさんどうやってやったんですか？実はこれ羽村くんの部屋のキーなんだ。 카드키가 이제 문을 열 때는 본인 것이 필요한 상황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들어갈 때 101호, 102호 돼 있으면 그 해당 카드키로 문을 따고 들어가는 거는 맞아. 하지만 안에 들어가서 전기가 통하려고 다시 카드키를 꼽아둔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꼭 101호실 방이 101호 카드키가 아니라도 된다는 거야. 문을 열 때는 해당 방에 맞는 카드키여야 되지만 그 꼽혀있는 카드키는 꼭 101호 방이 아니고 뭐 201호나 205호나 뭐 107호나 이런 식으로 다른 카드키를 꼽아도 전기는 통한다. 이런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누군가가 타츠나미가 담배를 피러 방을 나갔을 때 몰래 들어와서 자신의 카드키와 이제 타츠나미의 카드키를 바꿨다. 그래서 이제 카드를 꼽고 빼는 과정에서 잠시 전기가 끊겼을 때 소리가 끊어진 거다라는 자신의 추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범인이 누구냐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1층과 2층을 막아뒀던 문이 좀비들에게 갑자기 막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우 하면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급하게 이제 라운지 쪽 문을 막고는 막 대피하려고 하는데, 201호 옆에 있는 문이 지금 좀비들한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였거든. 그러면 201호에 있는 나나미야한테 선배님 빨리 우리 지금 피해야 돼요, 좀비가 와요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나미야는 끝까지 나 안 나가, 절대 안 나가, 누가 날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안 속아 하면서 안 나가다가 결국은 좀비한테 당하게 되고 사람들은 라운지 쪽으로 대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3학년 선배들 다 죽은 거죠. 신도도 죽었고, 다시 켄자키가 누가 범인인지 좀비들이 이제 몰려오는 급박한 상황에도 이제 밝힌다면서 이야기를 이어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범인은 바로 미후유였습니다. 사실 왜 미후유가 범인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미후유가 범인인가, 이게 중요한 건데, 우선 락 페스티벌에서 달아나는 과정에서 죽은 거는 어쩔 수 없는 사고야. 그 데메라는 선배는 락 페스티벌에서 죽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담장 안에서 죽은 신도부터가 정확한 시작인 건데, 우선 신도는 미후유가 죽인 게 아닙니다. 신도는 레이카가 실종되었다고 했긴 했는데 몰래 자기 방에 숨겨두고 있었던 거예요. 레이카가 밖에서 좀비들한테 물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좀비한테 물리면 우리도 좀비 돼 하면서 절대 들어오게 하면 안 돼, 보이면은 머리를 공격해서 죽여야 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이곳에 뭐 데리고 오기는 데리고 왔지만 자기가 좋아했던 여성인 레이카를 방에다가 몰래 숨겨두고 있었는데, 2층에 있던 미우유가 테라스에서 좀비가 된 레이카가 신도를 물어 죽이는 걸 보게 되는 거죠. 1층에 있던 레이카가 신도 얼굴을 막 뜯어먹다가 2층에 미우유를 잡으려고 오다가 테라스 밖으로 떨어진 상황이었던 건데, 그걸 본 미우유가 이거를 잘 이용하면 이 선배들 3명을 죽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획을 짜게 된 거예요. 사실 이 미우유가 작년에 자살했다는 그 여자의 친한 동생이었어서 이 그룹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거든. 나바리가 협박장을 보낸 거에 대해서 시게모토를 의심했다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협박장을 보낸 거는 시게모토가 맞아요. 이런 모임이 더 이상 이어지면 안 된다 싶어서 시게모토가 협박장을 썼던 건데, 그럼에도 이 행사가 이제 개최가 된 거죠, 모임이. 그리고 우선은 미우유가 계획을 짜고 나서
신도의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사람들이 신도한테 어그로가 끌려서 뭐야 할 때 몰래 잘 먹겠습니다라는 종이를 구석에다 꼽아두고는 자기가 이건 뭐야? 라고 발견된 척 연기를 한 거였어요. 그 종이를 꼽아둔 목적이 뭐냐면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사람들이 각자의 방으로 흩어져서 고립되게끔 하려는 목적이었던 거고 그게 성공했죠. 그래서 막 서로 방에 갇혀가지고는 막 밖에 안 나오고 이랬던 건데 식사를 하면서 이제 수면제를 탔어. 그래서 사람들을 모두 잠들게 만든 다음에 다츠나미의 방에 아까 말했던 트릭으로 들어가서 몸을 묶은 다음에 엘리베이터에 태웠던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에 그냥 태운 게 아니고 라운지에 있던 무거운 조각상 몇 개를 엘리베이터에 세팅을 해놓고는 좀비 한 명이 타면은 엘리베이터가 무게 때문에 안 움직이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비가 엘리베이터에 들어있으면 무거워서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해. 근데 좀비가 이렇게 막 물어뜯고는 엘리베이터에 나가면은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놔서 시체를 1층에서 죽인 다음에 2층으로 올려 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층에서 시신이 죽었기 때문에 2층에는 바닥에 튄 피가 없었던 거고 조각상에 피가 묻어 있었던 거고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기 카드키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타츠나미가 이제 담배 피러 옥상에 갔을 때 이제 몰래 들어가서 자신의 방키랑 타츠나미 카드키를 바꾼 거였고 전기가 나가서 소리가 끊어진 거였죠.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관리인 칸노와 시게모토는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있는 거고 나바리는 방이 라운지 바로 옆이야. 그래서 저녁 식사 후에 모두 나바리가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자신의 카드키를 사용한 거죠. 그리고 칸자키랑 다카코는 관리인의 도움으로 1층에 방을 옮기게끔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명도 알리바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 알리바이가 확인이 안 되는 게 하무라랑 미후유 뿐인데 그날 자신의 방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타츠나미 방에 있는 카드키랑 자기 카드키랑 바꿨으니까 범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날 밤에 미후유가 이제 하무라한테 찾아와서 쿄스케 관련으로 말할 게 있다면서 하무라 방에서 막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인은 미후유인데 하무라는 나는 아니야. 미후유가 범인이야.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우물쭈물 하고 있으니까 결국 켄자키가 하무라 넌 너무 다정해 라면서 미우유 네가 범인이지 라고 진실을 밝힙니다. 그때 또다시 좀비들이 이제 라운지에 막아둔 바리케이트를 뚫고는 막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으이 하면서 다시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요. 옥상에서 이제 미우유가 사실 내가 작년에 여자의 복수를 한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좀비들이 있는 아래쪽으로 이제 몸을 던지면서 이야기는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헬기도 와. 딱 하자마자 구조 헬기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는 끝이 나는데 우선 제가 대략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자, 인물들이 이제 각자 이동하는 동선이 있다 보니까 미래에 내가 편집으로 이야기 쉽게끔 했을 거라 믿고요. 마지막으로 왜 이런 좀비 사태가 발생했냐 그건데 이게 현재 책이 시리즈로 3권까지 나와 있거든요. 1권은 시인장의 살인이고 2권은 마한갑, 3권은 흉인저의 살인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2권인 마한갑에도 예언자라든지 예지능력자 같은 독특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게 마다라메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은 코난의 검은 조직 같은 그런 곳인데 자기들이 제작한 좀비 바이러스를 이제 실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락 페스티벌에서 이제 주사기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됩니다. 근데 이야기 자체에서는 좀비들이 발생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왜라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요소고 좀비라는 소재가 단순히 사람들이 밖으로 못 나가게끔 하는 소품으로만 사용된 게 아니라 살인이 벌어지는 행위에 있어서도 상징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점차
1층에서 2층으로 또 2층에서 옥상으로 이렇게 이제 등장인물들을 압박하는 역할로도 훌륭히 활용된 요소가 있었기에 저는 뭐 이야기 자체의 구조보다는 이제 죽은 좀비가 이 단순한 이야기 구조에 활력을 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それ食べてた映画美味しそうだのかもしれないじゃないですか。 보시는 지도가 마한갑이라는 건물과 주변 환경이고요. 강 위에 띄어져 있는 다리를 제외하면 주변으로는 이동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이게 된 사람들의 사연을 한 명씩 소개해 드릴 텐데, 우선 하무라와 겐자키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고요. 둘 다 신코 대학의 미스터리 에오의 회원이면서 이 작품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그럼 이들이 이곳에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 전작이었던 시인장의 살인에서 갑자기 좀비들이 발생한 사건의 배후가 마다라메라는 기관과 연관이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고요. 그중 여기 있는 마한갑이라는 시설에서 그들이 초능력을 연구했다는 소문을 접하게 된 두 사람은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찾아가게 됩니다. 갑자기 초능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두 사람은 이곳까지 오게 되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마을은 입구에서부터 출입을 통제하듯 막아놓은 모습이었고요. 경고를 무시하고 안쪽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텅 빈 마을에 여러 명의 외지인들이 모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씩 소개부터 드렸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마을이 있긴 하지만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각각의 사연으로 오게 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런 말인 건데, 도이로와 구키자와라는 학생들만이 사킴이라는 여성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라고 말을 하고요. 예전에 이 마을에 살았었다는 도키노는 너희들이 사키미님을 어찌 아냐며 마을 사람들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도 이상하니 마한갑까지 한번 가보자며 길을 안내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한갑이라 불리는 건물까지 이동하게 되는데, 맨 먼저 우수이라는 남성이 등장하며 왜 전화가 터지지 않지 하며 불만을 늘여놓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핫토리라는 여성은 주변이 어수선해서 곰이라도 나타난 줄 알았다며 단발짜리 산탄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한갑이라는 장소는 주변에 주민도 없고 전화도 안 되고 게다가 산탄총도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우수이라는 기자가 예언자를 만나러 왔다는 거고요. 예상하시겠지만 그 예언자는 사킴이라는 여성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한갑에서 마다라메 기관이 연구한 초능력이 바로 예언 능력이었다는 건데, 주인공 일행과 사람들이 사키미를 만나보니 그녀는 이미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였고요. 그녀는 못 보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더니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곳에 왜 있는 거냐며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상황이 좀 이상하죠? 이게 뭐 때문에 이러는 건가 싶은 건데, 알고 보니 예언자인 사키미가 앞으로 이틀 동안 이곳에서 남자 2명, 여자 2명, 총 4명이 죽는 미래를 보았기 때문이고요. 그게 누구인지까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혹시나 죽는 게 자신이 될까 싶어서 마을 입구를 틀어막고 대피를 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여러 명의 외지인들이 마을에 찾아오게 된 상황인 건데,
여기서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우연치 않게 이곳에 오게 된 거지만 도이로와 구키자와라는 학생들은 사키미를 만나겠다며 찾아온 것이라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왜인지 알고 보니 도이로라는 아이 또한 예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사키미처럼 미래를 말로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그림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묘사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키미는 말로써 미래를 예언하고 도이로는 미래를 그림으로 그린다라는 말인 건데, 사키미는 도이로라는 아이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순간 동요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연달아 도이로는 이번에 자신이 그린 그림이 이상하다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거기엔 불타고 있는 다리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갑자기 정보량이 늘어났는데 일단 정리를 해보면 두 사람이 진짜 초능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키미는 이틀 동안 이곳에서 사람들이 죽을 거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이곳을 떠나면 되는 건데, 이번엔 도이로가 다리가 불타는 그림을 그렸다 이 말인 거고요. 아니나 다를까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사키미의 예언이 두려워 마을 밖에서 다리에 불을 질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말인 건데, 상황적으로만 본다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긴 하지만 남은 이틀 동안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4명이나 죽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마한갑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고요. 다음날 아침을 맞이한 사람들은 이제 어찌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헌데 이때 도이로의 모습을 보면 스케치북 전체를 갈색과 검은색만으로 칠한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어제 불타는 다리를 그린 도이로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이때까지도 별다른 신경을 쓰고 있진 않았고요. 우수이 역시도 혹시나 이곳을 벗어나는 길이 있지 않을까라며 주변을 둘러보다 갑자기 일어난 지진에 암벽이 무너져 흙더미에 깔려 죽어버리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키미의 예언 중 하나가 실제 이루어진 건가 하며 어리둥절하게 되는데, 그제서야 도이로의 그림을 다시 보니 갈색과 검은색만으로 그려진 그림은 무너진 흙더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사람들은 진짜 예언자나 예지 능력자 같은 게 존재하는 건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마한갑 건물 안쪽의 단면도와 일부 설정 같은 걸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구조는 보시는 것과 같이 1층과 지하로 나뉘어져 있고요. 예전에 실험실로 사용되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문은 두껍고 모두 방음시설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 같은 경우는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 전구의 불빛이 약하고 벽면에는 곰팡이가 쓸어서 벽지가 반쯤 떨어져 있는 곳이 있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 사람들은 사키미의 예언이 진짜로 벌어지는 거냐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특히 도키노 같은 경우는 어릴 적부터 사키미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고 성격 자체가 미신을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헌데 중요한 건 우수이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게 아니라 우연한 자연재해로 죽게 되었다는 거였는데, 처음엔 어떻게든 이곳을 벗어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하토리가 이 근처에는 곰이 돌아다닌다는 말을 하자 사람들은 결국 아무 일도 없기를 기대하며 마을 주민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소강 상태가 되어서 하무라와 겐자키는 마한갑 안쪽을 돌아다니다 옛 실험실에서 어떤 자료를 찾게 되는데, 마다라메 기관의 직원 중 오카마치 군이라는 자가 사카미의 예언을 정리해 놓은 글이 남겨져 있었고요. 오래전에 연구는 중단되어 사람들은 떠났지만 이후 사키미가 말한 예언들은 실제로 맞아떨어져 왔다는 걸 두 사람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마다라메 기관에서는 사키미를 통해 예언과 관련된 실험을 했고 기록된 예언 또한 지금껏 모두 적중했다 이 말인 건데,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겐자키는 방을 청소한 후 진짜 사키미가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가 하며 고민을 하게 되고요. 얼마 후 무언가 알 수 없는 피로감이 몰려오더니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게 됩니다. 헌데 그때인데 도이로가 스케치북을 들고 온 겐자키를 급하게 흔들어서 깨우게 되고요. 잠에서 깬 겐자키는 극심한 메스꺼움을 느끼며 자신이 가스 중독에 쓰러졌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니 도이로가 그린 그림에는 누군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곁에는 작은 동물이 누워져 있는 게 그려져 있었는데, 혹시나 싶어 침대 밑을 보니 아니나 다를까 쥐 한 마리가 말라 비틀어져 죽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되고요. 겐자키는 분명 청소할 때까지는 쥐가 없었는데 이게 어찌 된 거지라며 의아해하게 됩니다. 헌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도이로가 자신이 그린 그림으로 겐자키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는 건데, 상황만 봐서는 실제 그림과 같은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거였고요. 겐자키는 도이로에게 너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거냐 물으니 도이로는 어릴 때부터 갑자기 정신이 사라지는 일이 있었는데 깨어보면 자신이 어딘가에 미래를 예견하는 그림을 그렸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도이로는 어떤 형태를 보고 그림을 그린다기보단 갑자기 정신이 나갔다가 깨어나 보니 손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런 말인 건데, 도이로가 돌아간 후 자신이 겪은 상황을 되돌아본 겐자키는 우수이가 죽은 것도 자연재해였던 것처럼 자신 또한 사고로 가스에 중독된 거지 누군가 고의로 조작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 사람들이 식당에 모여있는 모습으로 넘어가는데, 겐자키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혹시나 다른 사람들도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시시다의 아들인 주는 오늘 창고에서 죽은 쥐를 발견했는데 다시 가보니 없더라며 이상하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헌데 그때인데 도시로가 무언가에 씌인 것 마냥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게 되고요. 얼마 후 붉은 점들 사이로 사람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목을 쥐고 괴로워하는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식당한 사람들은 도시로가 또 한 번 미래를 보았구나 하며 이곳에 없는 사람들을 찾아보자며 일어서게 되는데, 식당 문을 나서자마자 사키미의 방 앞에 붉은 꽃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사키미는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쓰러져 있고 문 밖과 마찬가지로 방 안에도 화병에 꽂혀있던 붉은 꽃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도이로가 그린 그림과 같은 상황이 재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사람들이 일찍 발견했기 때문에 사키미는 겨우 목숨을 건질 수는 있었지만 구조대가 오기 전까진 기력을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고요. 방 안에 있던 찻잔에 독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은 누군가 사키미를 죽이려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헌데 이렇게 되자 제일 의심을 받은 건 바로 하토리였는데, 그녀 외의 사람들은 이곳에 오기 전까지 사키미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들 뿐이었기 때문이고요. 방 안에 흩어진 꽃이라든지 마시던 차 또한 모든 게 하토리가 준비해 놓았다는 걸 알게 되자 그녀는 제일 먼저 범인으로 의심을 사게 됩니다. 헌데 좀 더 조사를 해보니 문 앞에 떨어진 꽃은 방 안에 있던 꽃과 형태가 달랐고요. 사키미가 마신 듯 보이는 독약 또한 방 안에서 발견이 되어 버리는데, 범인이라면 굳이 남기지 않아도 될 증거들이 발견이 되자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하토리가 지금 상황에서 굳이 사키미를 죽일 동기 자체도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쓰러진 사키미가 다시 정신을 차리길 기다리기로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토리는 사키미를 자신의 방으로 모셔와 간호를 하게 되고,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식당에 모여 사건에 대해 언쟁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냐면 일부는 이게 예언과 예제의 상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쓰러진 사키미의 모습을 도이로가 그대로 그려놓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결국 언쟁이 심해지자 사람들은 도이로에게 내일 아침까지만이라도 방에서 나오지 말고 그림도 그리지 말아달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에 구키자와는 발끈하며 식당에서 그림을 완성하긴 했지만 그 그림은 아침부터 그리고 있었던 거라고 말을 하며, 범인이 도이로의 그림을 보고 상황을 흉내낸 걸 수도 있지 않냐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때 도이로는 스케치북을 내려놓더니 사람들이 원하시면 그러겠다 말한 뒤 스스로 방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구키자와는 쉽게 납득하지는 못하지만 다시 자리에 앉으며 화를 삭히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저녁 10시 15분까지 흘러가게 되는데, 구키자와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15분가량 자리를 비운 뒤 돌아오게 되고요. 오지는 10시 50분에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에서 일어선 뒤 11시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인 도키노는 11시 20분에 자리에서 일어나 5분도 되지 않아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 이런 기록이 남아있는 거냐면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 사람씩 돌아가며 말을 해보자고 했기 때문이고요. 도중 하무라는 혹시라도 무슨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운 사람들이 얼마 만에 돌아오는지를 적어두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시 40분에 자리를 비운 시시다와 아들 준이 11시 55분이 되어서 돌아오자 모든 대화는 마무리가 되는데, 한참 동안이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별다른 정보는 나오지가 않았고요. 어수선한 소리에 하토리가 방에서 나오더니 이제야 대화가 끝났냐며 사무실 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파랗게 질린 하토리가 다시 사람들이 모인 식당으로 뛰어오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사무실에 보관 중이었던 산탄총이 사라지고 없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불길한 생각이 든 사람들이 도이로의 방으로 뛰어가 보니 방 안은 사용된 산탄총과 함께 엉망으로 헤집어져 있었고요. 가슴에 커다란 총자국이 남은 도이로는 죽어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구키자와는 절규를 토해내는데, 너희들이 도이로를 범인으로 몰아서 그녀가 자살한 거라며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고요. 하무라가 급히 뒤를 따라 나가보지만 결국은 어둠 속에서 구키자와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무라는 도이로의 방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겐자키는 하무라를 보더니 자살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방을 엉망으로 만든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산탄총을 가슴에 대고 쏘는 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건 자살일 수 없다고 말을 하게 되고요. 사무실에 있는 총을 가지고 지하로 내려와 도시로를 쏜 뒤 방 안을 헤집어 놓으려면 최소 15분은 넘게 걸릴 텐데 왜 범인은 시간을 들여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이고요. 일어난 사람들은 당혹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뒷문 밖으로 알 수 없는 신발 자국이 있기에 따라가 보니 흔적은 근처 벼랑 앞에서 멈춰져 있고 겐자키의 신발이 한 짝 떨어져 있었기 때문인데, 사람들은 왜 겐자키가 간밤에 자살을 했을까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무라는 어제 도이로가 죽는 모습을 보고 그녀가 상당히 충격을 먹었었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게 되고요. 일부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자살을 한다는 게 하며 의아해하는 이도 있었지만, 도키노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가 2명 모두 죽었군 하며 안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키미가 예언한 남자 2명과 여자 2명 중 여자 2명은 모두 채워졌다는 뜻인 건데, 정황상 자살을 한 상황이 분명했기 때문에 다시 사람들은 건물로 돌아오게 되고요. 하무라는 조심스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숨어있는 겐자키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겐자키는 실제로는 살아있지만 죽은 척 꾸며놓았다는 말인 건데, 왜 이런 행동을 한 거냐면, 우수이가 죽은 건 명백하게 사고였지만 도이로는 살해당한 게 분명했기 때문이고요. 범인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니 사키미의 예언과 연관성을 찾기 위해 죽은 척 하겠다는 작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여자가 2명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예언이 맞다면 앞으로 여자가 또 1명 죽는다는 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범인이 예언에 맞춰서 살인을 하는 거라면 더 이상 여자는 죽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면은 사키미가 말한 이틀에서 10시간 정도가 남은 때로 넘어가는데, 하무라는 도이로의 방벽에 걸려있는 시계의 바늘이 둘 다 사라지고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요. 이게 범인이 방을 흐트러뜨린 결정적인 이유일 수 있겠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방 안이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기는 해도 부서진 물건들이 모두 짝을 이루고 있는 반면, 시계에 꽂혀 있어야 할 시계 바늘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인 건데, 이를 확인한 하무라는 겐자키와 함께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게 되고요. 일전에 조사한 표를 펼쳐 보이며 범행이 가능하려면 어떤 트릭을 써야 했을까를 두 사람은 고민하게 됩니다. 헌데 그때인데 느닷없이 여자의 비명소리가 복도 밖에서 들려오게 되고요. 하무라가 무슨 일인가 싶어 문 밖으로 고개를 내민 순간 흰색 가운을 거친 누군가가 손에는 긴 창 같은 걸 들고 현관앞 복도를 지나 계단 아래로 뛰어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된 건가 둘러보는데, 핫토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뒤따라 나타나더니 누군가가 갑자기 복도에서 튀어나왔다는 말을 하게 되고요. 하무라는 여자의 비명이 핫토리였구나 하며 조심스럽게 그자를 쫓아 지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헌데 다행인 건 그자가 급히 도망을 치다 바닥에 깔아둔 젖은 걸레를 밟았는지 지하에는 축축한 발자국이 안쪽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흔적은 도키노의 문 앞까지 이어져 있었고요. 두 사람은 고민하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바닥에는 창처럼 보이는 나무 막대가 떨어져 있고, 도키노는 실험실이라고 쓰여진 흰색 가운을 걸친 채 죽어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됩니다. 헌데 시신의 상태를 보니 젖은 양말이 발에 반쯤 걸쳐져 있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급히 도망을 치다 양말을 벗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지며 뇌진탕을 일으킨 듯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왜 그녀가 흰색 가운을 입고 도망을 친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사고로 미끄러져 죽은 것이라고 사람들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헌데 이 일이 발생하자 사람들은 혼란을 겪게 되는데, 이미 2명의 여성이 죽은 상황에서 또 1명의 여성이 죽었으니 사키미의 예언이 틀린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게 된 거고요. 애초에 도키노가 이번 사건의 범인인데 예언과는 무관하게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게 됩니다. 헌데 여기서 또 한 번 사람들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건물 밖을 돌아다니던 준이 숲풀 사이에서 무언가를 발견해 사람들을 모으게 되고요. 뭔가 싶어 자세히 살펴보니 구키자와가 곰에게 습격당해 반쯤 뜯어먹힌 시체로 발견되게 됩니다. 자, 근데
겐자키는 가짜잖아요. 실제로 죽은 게 아니면서 연기를 했던 건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더 이상 모습을 감추고 있는다는 건 무의미하다고 여기게 되고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와우. 그러자 사람들은 사키미가 말한 예언이 그대로 적중했다며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데 이때 모습을 보인 겐자키는 놀랄 일은 아직 남았다는 말을 전하게 되고요.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다며 사람들을 식당으로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제부터 결말로 이어지게 되는데 겐자키는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표를 펼쳐 보이더니 범인이 총을 가져와 사건을 벌이고 현장을 엉망으로 만들기 위해선 최소 15분은 걸린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겐자키를 보며 그럼 시시다가 범인인 거냐며 묻게 되는데 이 말에 겐자키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말을 하고요. 자신은 범행 현장에서 왜 시계바늘이 사라졌을까를 최우선으로 고민했다라고 말을 하더니 결국 내린 결론은 두 바늘이 겹쳐있던 시간에 총이 발사가 되었기 때문에 범인은 그걸 숨기고 싶었을 거라고 말을 하며 그게 가능한 시간은 표에서 10시 54분 뿐이고 그러기에 범인은 오지일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범행에 사용된 산탄총은 단발이기 때문에 총은 한 번만 발사가 되었다는 건데 시계바늘이 동시에 부서졌다는 건 바늘이 겹쳐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그게 가능한 시간은 10시 54분 뿐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지가 된다는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자 오지가 말을 하는 게 네가 방금 사건을 꾸미려면 15분은 걸린다고 하지 않았냐며 나는 10분만 자리를 비웠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에 겐자키는 공범이 있다면 가능한 트릭이라 말을 하게 되고요. 오지 당신의 10분과 도키노의 5분을 합치면 15분이 된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겐자키는 다시 처음부터 사건이 어찌 된 건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오지는 그냥 단순한 여행객으로 마한갑에 오게 된 것은 맞지만 사키미의 예언을 듣고 실제로 우수이가 산사태로 죽게 되자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고요. 그러던 중 우연치 않게 작은 동물과 함께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림을 도이로가 그리는 것을 보곤 만약 그림과 같은 상황을 미리 재현시켜 놓으면 어찌 되는 걸까 하며 창고에 죽어있던 쥐를 가져와선 자고 있던 겐자키의 침대 바닥에 몰래 놔두고 떠나게 됩니다. 헌데 이후 실제로 겐자키가 가스 중독으로 죽을 뻔했다는 말을 하자 오지는 이게 통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건데 다시금 도이로의 그림을 훔쳐본 오지는 사키미의 방 앞에 붉은 꽃을 뿌려놓고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던 거고요. 아시다시피 자신은 꽃을 뿌려놓았을 뿐인데도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이번에는 진짜 되는구나 하며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헌데 이때 핫토리가 겐자키의 말을 끊더니 사키미님은 독을 마신 건데 이건 어찌 된 거냐며 묻게 되고요. 이에 겐자키가 말을 하는 게 오지가 문 밖에 뿌려둔 꽃과 별개로 방 안에도 붉은 꽃은 있었던 상황이고 독약 또한 방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사키미가 스스로 자살을 한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도이로가 사키미의 손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두 사람은 예언과 예지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사키미는 처음 도이로의 이름을 들었을 때 심하게 동요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말을 하고요. 자살을 선택한 이유는 자신의 예언이 분명 증명이 될 거기 때문에 조금이나 손녀가 죽는 확률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먼저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사키미는 자살 시도를 했지만 결국 죽지는 못했는데
중요한 건 오지가 이때 일로 인해 현장을 꾸미기만 해도 실제 사건이 벌어진다고 확신하게 되었던 거고요. 반대로 자신 또한 누군가에 의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도이로가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못하도록 죽여야겠다 생각하게 된 건데, 문제는 한정된 장소에서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경찰에서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범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거고요. 이 중 누굴 끌어들일까 고민하던 오지는 누구보다 예언을 신봉하는 도키노가 제격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의를 하냐면, 내가 여자를 한 명 죽일 테니 네가 남자를 한 명 죽이라고 말한 다음 서로 알리바이를 맞추자며 계획을 짜게 되었던 건데, 이때 범행이 어찌 되냐면 도이로가 죽었던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오지가 10분 동안 사무실에서 산탄총을 꺼내 도이로를 죽이고, 나머지 5분 동안 도키노가 도이로의 방으로 들어가 해집고 나온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여자 한 명은 죽게 되며 오지는 약속을 지키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부터 발생을 하게 되고요. 겐자키가 벼랑에서 뛰어내렸다며 가짜로 죽은 척을 하게 되자 이로써 여자는 2명 모두 죽는 상황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짜이긴 하지만 이미 여자는 2명이 죽었다는 예언이 실현이 되었기 때문에 여자 입장의 도키노는 무리해서 살인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게 되었던 거고요. 불안해진 오지는 이대로 이틀이 지나 혹시라도 도키노가 이곳에서 있었던 일을 밝히게 될까 걱정이 되어서 자신이 직접 도키노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는데, 미리 도키노를 죽인 오지는 허둥대며 옷을 갈아입다 죽은 것 마냥 시신을 꾸며놓게 되고요. 자신은 일부러 흰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급히 지하실로 내려가 자신의 방에 곧장 들어가 숨었던 게 되는 건데, 미리 발자국을 도키노의 방 앞까지 찍어 두었기 때문에 하무라와 하토리는 도키노의 방으로 향하게 되었던 거고요. 손에 창처럼 들고 있던 물건은 곰팡이로 떨어진 벽지를 돌돌 말아서 긴 창처럼 보이게 꾸며 놓았던 건데, 진짜 창 같은 막대를 도키노의 방 바닥에 놓아두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심을 하지 않았던 거고요. 오지는 자신의 방으로 숨은 뒤 말려진 벽지를 다시 펼쳐 벽에 붙였던 게 되는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되자 결국 궁지로 몰린 오지는 품에서 칼을 꺼내들며 겐자키를 죽이겠다 협박하게 되는데, 겐자키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도 당신은 지금껏 사키메의 예언이 두려워 살인을 저질렀던 건데 나를 죽이면 지금껏 벌인 행위가 헛되지 않겠어 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그 말을 들은 오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지가 벌인 사건에 대해선 모든 게 마무리가 되고 사키미가 겨우 정신을 차렸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모이게 되는데, 이때 겐자키가 깨어난 사키미 앞으로 나서더니 자신이 추리를 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걸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군요 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당신이 독을 마신 건 도이로를 살리려고 했던 행동이라 말을 했지만 사실은 스스로 죽으면서 자기 예언이 맞다는 걸 끼워 맞추려던 거였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주위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며 묻게 되는데, 겐자키는 지금 눈앞에 있는 저 사람은 진짜 사키미가 아니고 오카마치라는 옛 마다람의 직원이 연기를 하는 거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저 사람이 사키미라면 도이로라는 손녀가 존재할 수가 없다며 오래전 사키미가 남긴 예언을 자신이 한 것 마냥 저자는 사람들을 속여왔던 거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남겨진 예언이 없다 보니 마지막으로 자신이 죽으면서 예언을 실현하려 했던 거라 말을 하는데, 이 말에 사키미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하고요. 겐자키는 그런 가짜 사키미를 바라보며
이번에 내가 예언을 하죠 라고 말을 하더니 마다람의 기관은 자신들의 정보를 절대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킴이 당신의 기록 또한 세상에서 사라지고 예언자라는 이름도 곧 잊혀질 거예요.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며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흉인조로 이어지는 거죠. 이 작품에는 중요 요소로 마다람의 기관이라는 미스터리한 집단이 등장을 하는데 정확한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1985년 이미 해체되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당시 그들은 윤리적으로 허락받지 않는 비밀 연구를 몰래 진행하고 있었다고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 일행은 과거의 사건과 관련되어 이 집단을 추적하고 있다는 게 기본적인 설정이 되는 건데, 아무튼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면 나루시마 그룹의 자회사인 IMS라는 곳에서 사장인 나루시마 도지와 그의 비서인 우라이가 주인공 일행을 찾아오게 되고요. 그들이 대뜸 한다는 말이 자신들은 신약과 관련되어 연구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겐자키 양이 마다람의 기관을 추적하고 있다고 하셔서 의뢰를 하기 위해 찾아오게 되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흥미가 생긴 두 사람이 정확히 어떤 일이냐며 물어보게 되는데, 이후 그들의 말을 정리해보면 과거 연구원 중 하나였던 후기 겐스케라는 남성이 마다람의 기관의 물건을 개인적으로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을 하게 되고요. 용병들을 고용해 그를 찾아간 후 가지고 있는 것을 수거할 계획이니 가능하시다면 겐자키 양도 함께 해달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무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쳐들어가서 무언가를 뺏어오겠다 이런 말인 건데, 이에 겐자키가 이번 일이 용병이 필요할 정도냐고 물어보게 되고요. 그 말에 비서 우라이는 지금 후기라는 자는 자기 소유의 놀이공원 안에 흉인저라는 건물을 지어서 몇 명의 고용인들과 함께 머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게 되고요. 최근 놀이공원 직원 중 구엔이라는 외국인 노동자가 밀고 해준 사실이 있는데 자신의 동료들이 그 안으로 불려간 이후 지금껏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흉인저라는 건물은 실제 운영 중인 놀이공원 안에 위치해 있다는 거고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이 실종이 된다는 소문이 있다 보니 부득이 용병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무라와 겐자키는 살짝 동요하긴 했지만 알겠다고 수긍한 뒤 그들과 함께 흉인저라는 곳으로 향하게 되는데, 물론 이 사실이 외부로 공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출발 당시 두 사람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반납하게 되고요. 밤 11시쯤 되었을 때 보시는 것과 같은 6명의 용병들이 먼저 흉인저 안으로 들어서게 되고, 이후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된 듯 하자 앞서 말한 구엔의 인도를 받아 나머지 일행들도 그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턴 가운데 있는 평면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흉인저의 유일한 출입구인 통용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후기와 함께 그의 50대 고용인 한 쌍이 용병들에게 제압당해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 모습에 나루시마가 우린 피험자를 찾으러 왔다. 그는 어딨지? 라고 말을 하자 후기는 그런 것까지 알고 찾아왔다니 어쩔 수가 없군 이라며 그 아이는 지금 지하에 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하무라와 겐자키는 처음으로 나루시마가 찾는다는 물건이 사실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때 밖에서 대기 중이던 코치맨이라는 용병이 어느 여성을 데리고 흉인저 안으로 들어서게 되고요. 신분증을 확인해 보니 그녀는 23세 나이에 고리키라는 프리랜서였는데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게 눈에 띄어 어쩔 수 없이 안으로 데리고 왔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용병단의 리더인 보스가 이 여성이 마다람의 기간에 대해 알고 접근했을 가망성은 낮다고 판단해 마리아에게는 고용인 2명과 함께 사이가의 방에서 대기하고 있으라 명령을 하고, 코치맨에게는 통용문을 걸어 잠근 뒤 고리키라는 여성과 함께 홀에 있으라며 흉인저의 유일한 열쇠를 전해주게 되는데, 여기서 이 건물의 구조를 설명드리자면, 원래 감옥을 테마로 해서 지어진 건물이라 1층에 창이 있기는 해도 전부 철창으로 막혀져 있는 모습이고요. 팔각형 모양의 홀을 중심으로 양쪽에 긴 복도가 이어져 있는데, 각각 왼쪽과 오른쪽은 지하에 부구획과 주구획이라는 장소로 이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헌데 이를 통과하기 위해선 반드시 열쇠를 조작 패널에 꽂아야지 작동을 하는 구조였는데, 쉽게 말하자면 열쇠가 없으면 흉인저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게 되는 거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실이 그닥 중요하다 여기지 않은 일행들은 주구획으로 향하는 오른쪽 통로를 연 뒤 후기를 앞세워 지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구획 쪽 문과 통용문은 열쇠로 막혀져 있고 주구획 쪽 통로만 열려있다 이 말인 거죠. 암튼 이때 하무라는 지하실 구조가 마치 미로처럼 되어 있고 불빛도 없는 것이 무언가 음산하다고 느끼게 되는데, 얼마쯤 걸었을까 철문으로 닫혀있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높은 천장 위가 유리로 되어 있는 어느 공터 같은 장소에 당도하게 되고요. 여기는 어디지 하며 주변을 둘러보니 어슴푸레한 달빛 사이로 수십 개의 해골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함께하고 있던 구엔이 그 중 하나를 가리키며 저 머리는 사라진 자신의 동료라는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이때 위쪽에서 으악 하며 코치맨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고요. 일행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위쪽 철문을 열고 달려가 보니 긴 복도 끝은 홀이 있는 1층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철문이 앞을 가로막곤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헌데 이때 무전을 통해 다시 한번 코치맨이 살려줘 하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와 함께 둥둥 하며 종이 진동하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는데, 이를 들은 후기는 지금 종루에 있구만 이라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순간적으로 보스는 무언가 불길함을 느끼곤 서둘러 왔던 길로 돌아가자며 다시 계단을 내려간 뒤 사방으로 해골들이 흩어져 있던 그 공간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이때 맞은편에서 놀라운 존재가 그들을 맞아주게 되는데, 아래쪽에 있는 철문이 끼익 하고 열리더니 머리엔 자루를 뒤집어 쓰고 팔이 하나뿐인 거인이 도끼를 허리에 차고선 모습을 나타내게 되고요. 자세히 보니 하나뿐인 손에는 코치맨의 머리가 야구공 마냥 들려져 있었는데, 잠시 후 용병들이 눈앞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되자 순식간에 앞으로 달려와 허리에 찬 도끼를 휘둘러 알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겁을 먹은 찰리가 급히 총을 꺼내 쏘게 되지만 거인은 종통으로 몇 방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찰리마저 연달아서 죽여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때 잡혀있던 후기가 순식간에 오른쪽 철문으로 달아나 버리게 되고요. 이후 나머지 일행들 역시도 거인에게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자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면은 코치맨과 함께 있던 고리키의 시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그녀는 몇 달 전 자신의 연인이 흉인저라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며 연락을 한 뒤 실종이 되었던 거였고요.
훅이라는 남성과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어 사실 확인을 위해 찾아왔던 게 되는 거였습니다. 헌데 얼떨결에 알 수 없는 용병에게 잡혀 그와 함께 건물 내부에서 머물게 된 상황이었는데, 이때 무언가가 쿵쿵거리며 계단 아래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고요. 방금 내려갔던 사람들이 벌써 돌아오는 건가 싶던 중 키는 2m가 넘고 머리에 자루를 뒤집어 쓴 외팔 거인이 갑자기 달려들어 곁에 있던 용병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너무 놀란 그녀는 아래쪽 방향으로 달아난 뒤 건물 깊숙한 방에 숨어버리게 되는데, 얼마쯤 지났을까 어떤 노인이 방으로 뛰어오더니 기록을 남기듯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때 그녀는 분명 사람들이 그를 훅이라고 불렀던 걸 떠올리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그의 뒤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인데 동시다발적으로 여러가지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 이번엔 상황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하고요. 1층에 있던 마리아는 고용인들로부터 지하에 거인이 된 피험자가 살고 있는데, 그 아이는 자외선을 싫어하기 때문에 낮에는 별관으로 들어가 해가 질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가 흔히 머리 무덤이라 불리는 곳인데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있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인은 아래쪽으로 난 철문으로 들어가 낮에는 숨어 있는다 이 말인 건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을 덧붙여 보자면 부구액과 주구액을 오고 가려면 반드시 머리 무덤을 거쳐야 되는 구조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거인은 항상 사람을 죽인 후 머리만 떼어내어 머리 무덤이라 불리는 장소에 모아두고 있다고 말을 해주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사실을 무전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주자 해가 밝은 후 지하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한 명씩 1층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당시 하무라는 후기를 따라 오른쪽 철문으로 빠져나갔지만 주변이 너무 어두워 근처에 있는 방에 숨었다고 말을 하고요. 거기엔 작은 난로가 있어 주변 소리들이 전해져 왔는데, 난동이 일어난 후 거인이 밖으로 한번 나갔다 다시 머리 무덤 쪽으로 들어간 후 아침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찌 된 건지 살펴보니 후기 같은 경우 자신의 방에서 목이 잘려 죽어 있고, 구엔 역시도 부구에게서 목이 잘려 죽어 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되는데, 문제는 아침이 되어서도 겐자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였고요. 처음엔 그녀 역시도 거인에게 살해된 건가 싶었지만 알리와 찰리 그리고 코치맨을 포함해 후기와 구엔의 머리 5개만 머리 무덤에 추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다행히 죽지 않고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헌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곳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하는 거였는데, 통용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코치맨의 시신과 함께 별관 안쪽 종루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그냥 다 필요 없고 창을 깬 후 벗어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흉인저라는 건물은 운영되고 있는 놀이공원 안에 위치한 건물이고 자신들이 이곳에 찾아온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진짜 최후의 수단이 아니면 일단 강제적으로 벗어나려 시도하는 건 보류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용병 무리와 나루시마 일행은 혹여나 방법이 있나 하며 주변을 살피게 되고, 하무라 역시 겐자키가 어디에 있을까 하며 걱정스러운 마음에 건물 곳곳을 둘러보게 되는데, 그러던 중 후기의 방에 들어가니 아직까지도 목이 없는 시신이 바닥에 누워져 있었고요.
이때 하무라는 이전에 몇 번이고 끔찍한 시신을 보아왔는데 이번 시신은 목이 잘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바닥에 튄 혈흔이 얼마 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싶은 생각에 다시 머리 무덤으로 가 살펴보니 코치맨과 구엔 그리고 찰리와 알리는 피와 함께 흙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흩어져 있었지만 후기의 머리만은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드럼통 속에 놓여져 있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 이를 본 하무라는 왜 유독 후기의 머리만은 다른 걸까 하며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어젯밤 자신이 난로가 있던 방에 숨어있던 상황을 떠올리던 그때 고용인 중 하나인 아와네가 찾아와 드디어 겐자키를 찾았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 볼 텐데, 겐자키는 사건이 있던 날 아래쪽으로 달아나 별관으로 몸을 숨겼던 거였고요. 하무라가 후계의 방 안쪽 별당으로 들어가니 2m 정도 떨어진 창 너머에 그녀가 웅크리고 앉아 숨어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에 괜찮은 거냐며 물어보니 겐자키는 예전부터 거인이 이 방에는 들어오지 않은 듯 싶다며 큰 소란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면 자신은 안전할 거라는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이에 살짝 안심을 하게 된 하무라는 두 사람이 헤어진 이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녀에게 설명을 해주게 되고요. 자신이 난로가 있던 방에 숨어 있을 때 거인이 머리 무덤으로 한번 들어온 일, 그리고 후기의 머리만 다른 시신과 달리 깔끔했고 발견된 위치도 드럼통 안에 들어가 있었던 일,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이 누구누구였는지 하는 걸 말해주자 겐자키는 잠시 고민하는가 싶더니 고리키라는 여성과 대화를 하고 싶다며 지금 당장 별당으로 불러달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고리키의 입장에서 시작을 하는데, 하무라가 그녀를 별당으로 안내한 후 밖으로 나가자 창문 너머로 겐자키라는 여성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게 되고요. 그녀는 대뜸 자신을 보더니 지난밤 후기를 죽인 건 당신이군요 라고 말을 하며, 하무라는 난로가 있는 방에서 숨어 있으며 거인이 머리 무덤에 한 번 드나들었다 했는데, 무덤 밖에서 죽은 시신은 구엔과 후기 두 명이기 때문에 팔이 하나뿐인 거인이 머리를 둘 다 옮겨놓기 위해서는 최소 2번은 오고 갔었어야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1층에 있던 사람은 마리아와 고용인 2명 그리고 코치맨과 당신이 되는데, 마리아와 고용인은 밤새 같이 있었고 코치맨은 종로에서 발견이 되었으니 후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라는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시신의 머리가 드럼통 속에 들어있었던 이유도 지하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모두 올라온 이후 머리를 몰래 가져다 두었기 때문이라 설명을 하고요. 혹여나 밤중 그곳을 지나간 누군가가 갑자기 아침이 되어서 머리가 추가되었다라고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숨겨둔 것이라는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고리키는 현장에도 없었던 여자가 이런 걸 어찌 파악할 수 있는 거지 하며 아무런 대꾸도 못하게 되는데, 이때 겐자키가 다시 말을 잇는 게, 헌데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왜 당신이 후기를 죽였나 보단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이곳을 빠져나가는 게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말을 전하게 되고요. 괜히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하면 불안을 느끼기만 할 뿐 득될 게 없어 보이니 이 사실을 밖으로 나갈 때까지 비밀로 해주겠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고리키는 조용히 겐자키의 제의에 알겠다고 대답한 후 별당을 벗어나게 되는데,
헌데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이 있었던 건 고리키가 후기의 죽음과 관련이 된 건 맞지만 그의 목을 자른 건 자신이 아니었다는 거였고요. 그날 밤 후기에게 접근해 이곳에서 실종된 사람들은 어찌 된 거냐 하고 따져 물으니 그는 거인을 진정시킬 수단이 필요했다라고 말을 하다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키며 죽어버렸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당황한 그녀는 통용문 쪽으로 달아났지만 문이 잠겨 있어 나가지 못하고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던 건데, 문제는 이후 후기의 방에 들어가자 그는 목이 잘려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된 거였고요. 처음엔 거인이 한 짓이라 생각을 했는데 겐자키의 말을 듣고 난 후 다른 사람이 한 짓이란 걸 고리키도 알게 된 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 목을 뒤늦게 누군가가 잘랐기 때문에 바닥에 피가 적게 튀었던 것도 어찌 보면 설명이 되는 상황인 건데, 이때 후기의 방에 들어서니 먼저 별당을 나섰던 하무라가 어떤 노트를 살피고 있었고요. 이를 본 고리키는 후기가 죽기 직전 하무라가 들고 있던 저 노트에 무언가를 줬고 있었다는 걸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간은 오후 3시 무렵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나루시마와 보스가 사람들을 모으더니 오늘 밤 코치맨의 시신에서 열쇠를 회수하겠다고 말을 전하게 되고요. 아울과 마리아는 부구액 안쪽, 그러니까 여기에 숨고 보스는 난로가 있는 방, 일전에 하무라가 숨어있던 그 방이죠. 그곳에 숨어서 거인의 행동을 감시한 후 만약 거인이 부구핵으로 들어가면 보스가 달리고 반대로 주구핵으로 들어가면 아울과 마리아가 뛰어서 열쇠를 회수하겠다는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후기의 방에 들어가 복도에 있는 금속문을 닫아두기로 계획을 짜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시간이 흘러 6시쯤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고리키는 이제 곧 해가 지니 슬슬 금속문을 닫아야 하지 않나 하고 있는데, 아까부터 고용인 중 하나인 사이가가 지하로 내려간 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데려와야겠다 여긴 그녀는 지하로 내려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주변을 살피게 되는데, 그러던 중 부구액 안쪽 벽에 어떤 미닫이 문이 숨겨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요. 고리키는 이런 게 왜 있을까 하며 안으로 들어선 후 코너를 몇 번 꺾자 가슴에 칼이 찔린 사이가가 죽어있는 모습으로 바닥에 누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놀란 그녀는 사람들에게 곧장 달려가 사이가가 살해되었다고 말을 전하게 되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아니 거인도 모자라 이곳에 살인자까지 있는 거냐며 혹시 고리키 당신이 죽여놓고 온 시치미를 떼는 게 아니냐는 말을 하게 되고요. 이에 보스가 일단 오늘 밤 작전이 중요하니 그것에만 집중하자라고 명령을 함에도 마리아는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더니 1층에 있는 사이가의 방에 혼자 들어가 안쪽에서 문을 잠궈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고리키는 진짜 사이가는 누가 죽인 거지 싶으면서도 오늘 밤 작전은 결국 실패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하무라가 앞으로 나서더니 열쇠도 열쇠지만 자신은 어떻게든 겐자키를 구해야겠다고 말을 전하게 되고요. 마리아가 못하겠다면 자신이 대신 부구에게 들어가 아울과 함께 오늘 밤 작전에 참여하겠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인데 결론만 말하자면 작전은 실패하게 되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한동안 조용하다 9시쯤 되었을 때 거인이 삐끄덕하며 부구의 쪽 철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두 사람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울은 보스가 작전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벽을 퉁퉁 하고 쳐 유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문제는 생각보다 예민했던 거인이 갑자기 도끼를 휘두르며 소리가 난 반대쪽 벽을 부수기 시작했던 거였고요. 이때 무너진 벽으로 인해 아울이 다리에 큰 부상을 입게 되자 안 되겠다 싶었던 하무라는 급히 거인에게 소리친 후 머리 무덤 쪽으로 달아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 머리 무덤 구석 사각지대에 숨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헌데 이때 갑자기 오른쪽 철문에서 나루시마가 뛰어들어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연달아 부구에게서 나온 거인이 그 모습을 보곤 그를 따라 별관으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된 거지 싶었던 하무라는 일단 아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 뒤 그를 옆방으로 데려가 숨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부상당한 사람을 데리고는 도망치기가 힘들다고 여겼기 때문이었고요. 이후 두 사람은 벌벌 떨며 함께 밤을 지새게 되는데, 새벽 5시쯤 되었을 때 또 한 번 거인이 부구획 쪽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자신들이 숨어있는 곳까지는 오지 않아 다행히 두 사람은 겨우 살아서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헌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1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머리 무덤이 있는 쪽으로 향해 보니 나루시마의 머리와 사이가의 머리가 그곳에 추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건데, 사이가의 경우야 새벽 5시에 들어온 거인이 목을 잘라 갖다 손 치더라도 나루시마는 왜 별관으로 뛰어간 건지가 의아한 상황이었고요. 이에 1층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며 하무라가 물어보자 우라이가 대답해 주길, 거인이 난동을 부리는 걸 알게 된 나루시마가 보스에게 연락해 지금이 기회이니 열쇠를 가져오라며 연락을 했다고 말을 해주게 됩니다. 헌데 이때 보스는 거인이 너무 흥분해 있어 오히려 위험하니 기다려보자며 거부를 했다고 알려주게 되는데, 이 말을 들은 나루시마는 아니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겠다는 거냐며 본인이 직접 곁에 있던 중식도를 들고 지하로 내려갔다고 말을 하고요. 이에 우라이가 급히 따라가 위험하다며 그를 말렸지만 나루시마는 놓으라며 팔을 버둥거리다 들고 있던 중식도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치자 그는 그대로 머리 무덤 쪽으로 달려가더니 이내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이에 어쩔 수 없다고 여긴 우라이는 다시 후기의 방으로 돌아가 아침이 될 때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말을 하게 되고요. 그 뒤 거인이 1층까지 올라와 한동안 난동을 부리긴 했지만 마리아의 문을 몇 번 두드렸을 뿐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상황을 전해들은 하무라는 나루시마가 안타깝게 죽었구나 하며 사이가의 시신이라도 확인해 볼까 싶어 비밀 통로 안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때 그는 앞서 우라이가 말한 중식도가 시신 곁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옆에는 어떤 종이 조각 같은 것도 함께 하고 있어 이게 여기 왜 있지 하며 살피던 중 바닥에 흘러내린 핏자국을 보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3가지 키워드가 나왔죠? 중식도, 핏자국, 그리고 종이 조각 이렇게 되는 건데, 우선 중식도를 설명드리자면 사이가의 시신이 있던 장소부터 어떤 구조인지를 알려드려야 할 것 같고요. 들어갈 수 있는 입구는 부구획과 주구획 양쪽에 있지만 그 사이에 작은 창이 있어 사람은 오고 갈 수가 없는 형태라고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팔을 뻗는 것 정도야 가능하겠지만 그 틈으로 사람의 머리를 자르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인 건데,
이를 다시 말하자면 누군가가 떨어져 있던 중식도를 주어 창문 안쪽에 넣어놨다 이 말인 거고요. 혹여나 새벽 5시에 부구에게 들어온 존재가 거인이 아니라 사이가의 목을 자르기 위해 들어온 존재라도 이는 두 번째 키워드인 핏자국과 모순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이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부구에게서는 밤새도록 아울과 하무라가 함께 밤을 지새고 있었기 때문에 거인이든 누군가든 목을 자를 수 있는 시간은 5시인 이때뿐이고요. 그럼 당연히 목에서 흘러내린 피가 바닥에 고일 텐데, 문제는 이후 발견된 핏자국이 상당히 굳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최소 목이 절단된 시간은 저녁 11시 이전일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사이가의 목을 자를 수 있는 시간은 아무리 생각해도 새벽 5시 뿐인데 핏자국을 보면 정황상 11시 이전이어야 가능하다는 말인 거고요. 2시간의 간극이 너무 크다 보니 비밀 통로 안에 벌어져 있는 상황 자체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게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종이 조각은 무엇인가 하는 건데, 이건 어찌 보면 범인이 남긴 메시지 같은 거고요. 하무라는 일전에 후기의 노트를 살피다 마지막 페이지가 찢겨져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이 종이 조각이 알고 보니 그것이었던 거고, 내용은 놈들 중 시설에 생존자가 있다, 혹시 하네다의 짓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자 보스와 우라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데, 하네다라는 인물은 후기와 마찬가지로 예전 마다라메 기간의 연구원 중 하나였다고 말을 해주게 되고요. 생존자라는 언급이 있는 걸로 봐서 우리 중 한 명은 거인과 마찬가지로 초인일 수 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자는 외모적으로는 평범할지 몰라도 강력한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고 노화도 더뎌 실제 나이보다는 한참 어려 보일 거라는 말도 덧붙이게 되는데, 헌데 이때 마리아가 말을 끊고 앞으로 나서더니, 아니 누가 사이가를 죽였나 하는 건 이후에 경찰들이 밝힐 일이고, 지금은 의뢰인인 나루시마도 죽었으니 빨리 이곳을 탈출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게 아니겠냐는 말을 꺼내놓게 되는데, 이 말을 들은 고리키는 만약에 이대로 탈출하게 되면 자신이 살인마로 몰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여기게 되고요. 하무라를 불러 겐자키에게 찾아간 뒤 사실 후기는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게 된 거고, 사이가 역시 내가 맨 처음 발견하긴 했지만 절대로 범인은 아니니 알아달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겐자키는 당신은 사이가가 죽은 날 밤새도록 후기의 방에서 우라이 그리고 아와네와 같이 있었던 게 확인되기 때문에 절대 범인이 될 수 없어요 라는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이 말에 하무라가 그럼 넌 누가 범인인지 안다는 거야 하며 놀라 묻게 되고요. 그 말에 겐자키는 그럼 이라고 말을 하더니 누군가의 이름을 말한 후 그를 이곳으로 불러달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결말인데, 시점은 범인의 입장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가 겐자키에게 무슨 일 때문에 부른 거냐 하고 물으니 그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 생존자가 가진 능력일 거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거인이 보여준 엄청난 재생 능력을 떠올려 보면 트릭이 무엇이었을지는 간단히 알 수 있었을 거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범인은 11시 이전 나루시마가 떨어뜨린 중식도를 주운 뒤 작은 창이 있는 비밀 통로로가 자신의 팔을 칼로 그었을 거라 말을 하는데, 초인이자 생존자인 범인은
엄청난 양의 피를 흘렸음에도 금방 재생이 되어 멀쩡했을 거라 말을 하고요. 미리 바닥에 피를 뿌려두었기 때문에 이후 5시에 거인이 목을 자른 상황과는 괴리가 발생한 것이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는 생존자가 누구인가 하는 게 관건인데, 마다람의 기간이 1985년 해체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범인은 40세 이상처럼 보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기록상 노화가 더디다라는 언급이 있어 이에 해당하는 건 아울과 마리아 그리고 우라이와 고리키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중 고리키는 일전에 신분증을 통해서 23세인 게 이미 확인이 되었고, 아울 같은 경우 다리를 다쳐 밤새도록 하무라와 함께 했다는 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럼 남은 건 마리아와 우라이가 되는 건데, 둘 중 피가 흩어졌을 거로 여겨지는 시간에 지하에 내려간 건 한 명뿐이고요. 마지막으로 겐자키는 당신이 범인일 수밖에 없는 거라며 자신 앞에 불려온 우라이를 지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결국 그는 과거 마다라메에서 벌어진 초인 실험의 생존자가 자신이 맞다며 인정을 하게 되는데, 처음엔 이곳에 있다는 피험자, 즉 자신의 친구를 탈출시키려고 이곳에 왔지만 이후 괴물이 된 모습을 보곤 후기를 비롯해 고용인들에게도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 말을 하게 되고요. 이후 소란이 벌어지자 달아나는 후기를 쫓아 1층 안쪽에 있는 방까지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때 우연치 않게도 고리키와 후기가 다툼을 벌이던 중 그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어버리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대로 그냥 두면 정황상 고리키가 살인자로 몰릴까도 싶고, 그럼 복수를 완성할 수 없다 보니 대신 머리를 잘라 상황을 조작했던 거라 말을 하게 되는데, 이후 고용인인 사이가도 자신이 죽인 게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의도치 않게 또 그 시신을 고리키가 발견을 하자 그가 살인자로 몰리지 않도록 자신의 피를 이용해서 사건을 꾸미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리키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건데, 그는 자신 때문에 다른 이가 피해를 보는 게 싫었다고 말을 하고요. 마지막에 가선 모든 걸 체념한 듯 자신은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말을 하더니 갑자기 몸을 날려 거인이 있는 별관으로 뛰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이나 안쪽에서 무언가 소란이 벌어지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는데, 이 틈을 이용해 겐자키는 겨우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에 성공을 하게 되고요. 얼마쯤 지나자 거인은 우라이의 머리를 머리 무덤에 추가하게 되는데, 그의 입안에는 코치맨이 가지고 있던 열쇠가 반짝거리며 물려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인은 시신의 머리를 무조건 머리 무덤으로 옮기는 특성이 있으니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 죽을 줄 알면서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하무라와 겐자키는 겨우 통용문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한 번 마다람의 기간의 악행을 두 사람은 목격하게 되며 흉인저의 살인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지어지게 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